네, 아싸라비아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희 아싸라비아는 아웃사이더들이 모여서 사라라라라 발음이 계속 꼬이네요. 여기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라고 하면 좀 늘 꼬이지 않나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저희 아웃사이더들의 시선으로 나누어 보는 그런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MC 넷석이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작두입니다. 너는 뭐뭐를 맡은 뭐 그런 거 안 해? 뭐 맡아야 돼요? 피곤함을 맡은? 나 그래요. 현대 도시인의 피곤함을 맡은 작두입니다. 현대 도시인이라고 했는데 통장님이야. 뭔가 이미지가. 옆에 할머니들 계속 막 텃밭에서 막 여기가 도시가 맞는가? 도시예요. 저는 아무것도 맡고 싶지 않은 쓰레빠짱입니다. 하지만 저격을 맡은 MC 대석의 저격을 맡은 쓰레빠장. 제가 그러니까 그 쓰레빠짱의 존재 이유를 만들어주고 있는 건가요? 존재 이유까지 되는 거예요? 존재 이유까지? 김종환 노래 아닌가? 글쎄요, 너가 없어도 나는 존재할 것이고요. 되게 두 분이 오늘 노래 한 곡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존재 이유야, 네가 없어도 난 존재. 가사 같아. 자, 아무튼 오늘 간단히 MC 대석의 AS 한번 진행하도록 하죠. 지난번 아싸라비아에서는 2020년도 11월에 했군요. 자발적 비혼 출산과 가족의 재구성. 몇 회인가요, 몇 회? 90회였네요. 90회. 최근이네요. 네. 뭐 비교적 그죠? 최근이죠. 사유리 그 비혼 출산 이야기 하면서 네, 그래서 그때 아이가 나서 이제 100일이 됐어요. 그 사유리 그때 그 이름을 넣었어야 되는데 썸네일에. 그만해라 좀. 진짜. 어쨌든 네네. 야, 101명 들을 거 102명 듣고 그런 거다. 제가 생각하는데 그 제목에 18세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18세 진짜, 맞아. 당근마켓 편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네, 저희로는 안 됩니다. 네, 신선한 피가 필요해요. 이번에 TV에 다시 나왔습니다. 이분이. 네. 네, 아이와 함께 나왔는데 옥탑방의 문제아들이라는 옥문이라고 보통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 옥문아들, 거기서 사유리 씨가 섭외돼서 나와가지고 그 비혼 출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상세하게 했어요. 원래 남자분을 사귀고 있었는데 이분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뭐 거기서 애를 낳고 그러면 어쩐가 하는 뭐 불현듯 뜬금없는 불안감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연애를 끝내고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얘기를 그때 비혼 출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중점적으로 줬던 거는 사람들의 시선 중에서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아이가 이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면은 그 아이는 어떡하겠느냐. 사실 이런 시선들이 그때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아니, 전에 진짜 우리 지난 방송에 이어서 되게 재밌다. 지난 방송에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뭐요? 백신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온다고. 뭐라고 하고 또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또 뭐라고 하고. 네. 아니, 그 여성의 출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출산 안 하면 또 이기적이라고 그러고 또 출산했는데 또 아버지 없이 또 출산했다고 또 뭐라고 이기적이라고 그러고 참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나 딱 이기적인 정상 거야? 가족으로 하지 않으면 다 이기적인 거야. 다 이기적인 거야. 이게 정상 가족이란 말에 정통 가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말을 하는 그죠. 사람들이 소위 생각하는 거기서 그죠? 조금만 벗어나면 다 이기적인 거야. 맞네. 그러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 사유리 씨도 그 생각을 안 한 게 아니더라고요. 자발적 비혼모에 대한 사회 시선 같은 것들. 아이가 없는 삶하고 아이가 있지만 비판받는 삶을 선택한다면 후자였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을 다 고려하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지만 원초적인 질문으로 아이가 없는 삶하고 아이가 있는데 비난을 받고 힘들고 하면은 자기는 후자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던져주는 바가 좀 심심치 않은 것 같아서, 심심치 않다는 표현이 이럴 때 쓴 게 맞습니까? 오늘 참 말 못한다. 그게 적절하지 않은 표현. 좀 신선한 표현이라고 했어요. 참신한 표현. 아니 근데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유리 이분 어쨌든 그 일본 국적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일본이 생각보다 우리나라랑 되게 많은 것에서 비슷할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그죠?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혼외 출산율이 OECD에서 가장 낮고 사실 일본이 좀 높아갖고 저는 의외로 놀랐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분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의 그런 어떤 부정적인 편견을 100% 받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다른 사회, 일본 사회에서 이런 혼외 출산에 대해서 조금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또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었어요. 우리도 조금 더 저런 가능성 아니면 뭐 저렇게 다르게 사는 방식도 있구나라는 게 오히려 한국 사람일 때보다 이 사유리라는 분을 통해서 조금 더 좀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근데 하네요. 아마 근데 본인 개인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그쵸? 나름대로 있었나 봐요. 얼마 그렇겠죠? 전에 그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네. 이 관련해서 좀 심정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임신을 하고 나서 배가 점점 불러왔는데 네. 사람들한테 철저하게 다 그 사실을 숨겼단 말이에요. 숨겼죠. 네, 숨기고 그 방송하면서도 일부러 조금 큰 사이즈의 옷을 입고 약간 이런 식으로 끝까지 이제 말을 안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왜 그렇게 말을 안 해? 그렇게까지 숨겼냐라고 하니까 차라리 내가 그런 생각도 했대요. 차라리 그 나이트클럽 가서 남자를 만나가지고 하룻밤을 잤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이렇게 말할까? 라고 차라리 그게 더 낫다는 거야? 예. 이렇게 말하는 게 낫지. 내가 비혼 출산이라 가지고 정자를 받아가 전자은행 가서 정자를 받아서 임신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내가 원나잇을 했는데 아이가 생겨버려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랑 차라리 앞에 게 낫다는 거예요. 신기하다. 사람들의 어떤 재밌네. 시선이. 재밌네요. 근데 오히려 내가 막 덜 그렇게 이기적인 건가? 비혼 출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지 이상한 여자. 약간 더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이 막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생각할 거리를 많이 남겨주네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본인 일이 되니까 더 많은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시선들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본인이. 그렇죠. 네. 굉장히 현실이 되면서는 굉장히 불안해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아빠 없이 아이를 홀로 키워야 하는 현실, 엄마로서 아이를 지켜야 하는 책임감, 비혼 출산에 대한 사람들의 비판 등 자신의 말로는 꿈이 현실이 됐지만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심정과는 그때 그 꿈과는 좀 간극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렵다는 거죠. 그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사유리 씨를 그때 꼭 영웅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다양한 형태의 가족, 다양한 형태의 그런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는 조금 받아들여야 될 지점에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이 태도는 그래도 굉장히 용기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마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오늘 저희가 이제 좀 방음이 좀 덜 된 곳에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동네에 개가 많이 짖네요. 그러네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네. 내가 지금 한 소리가 개소리라는 건가? 동네 개가 이제 하나가 짖기 시작하면 같이 막 여기저기 연쇄적으로. 네. 그래서 저희도 개소기를 하도록. 왜 이래? 뭐야, 내가 할 때 이거 1절하고 되게, 끝났어야지 네. 2절 거나. MC 대석의 AS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얘기는 애틀란타 총격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인종 혐오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저희의 그 타임라인 정리 전문 히어로 타임라이너님. 그냥 스타라고 해. 쓰레빠짱의 타임라인. 뭐야, 그것도 코너야? 해봐. 네.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3월 16일에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납니다. 총 8명이 사망했고 1명은 중상을 입었고요. 사망자 8명 중에 6명이 동양인이고 그중에 4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용의자 범인은 21세의 백인 로버트 아론 롱이라는 사람이고요. 사건 다음 날 붙잡혀서 구금이 되었는데요. 좀 문제가 되었던 게 일단 그 스파나 약간 돌아다니면서 총격을 했는데 그 장소가 아시안인들이 원래 많이 이제 모이는 그런 장소였고 이 범인이 그 전날 중국인을 모두 죽여버려야 한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페이스북에 올려. 아니요. 그런 발언을 목격자 진술에 의한 겁니다. 네, 목격자 진술에 의해서 중국인들을 모두 죽여야 한다. 아마 코로나 관련된 어떤 중국인 혐오가 미국에서 굉장히 높아진 상태였는데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이 사건이 그런데 터지고 나서 경찰 그 대변인이
어떤 그 혐오 범죄의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것으로 정할 수는 없고 이 사람에 대해서 심신이 매우 지쳐 있는 상태였고 또 성중독 증상을 보였다라는 식으로 혐오 범죄가 아니다라는 식의 어떤 발언을 약간 해서 약간 그것에 대한 좀 파장이 일어난 상태고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어쨌든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하루 동안 조기를 개항을 하고 혐오 범죄에 대한 우려를 표현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어떤 그 코로나로 인한 반아시아적 분위기가 확산된 것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 특히나 한국인이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좀 이야기를 내고 있는 한국계 좀 유명인들이 이에 대한 발언들을 좀 한 상태인데요. 일단 에릭남 씨가 타임즈에 글을 하나 기고를 했고요. 그리고 그리고 데니엘 킴이라고 이제 헐리우드에서 우리에게는 그 드라마로 친숙하죠. 로스트에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한국인 남자로 어떻게 밈으로 유명하신데 네, 밈으로 유명하시냐. 그분이 또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식의 어떤 그 아시아 혐오 범죄를 여동생이 당한 적이 있다고 경험을 맞아요. 토로를 했습니다. 여동생이 아마 그 뺑소니를 당했는데 사망을 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경찰 쪽에서 혐오 범죄가 아니라는 식으로 그냥 단순한 난폭운전이었다라는 식으로 사건을 종결해서 굉장히 가족들이 힘든 시간을 가졌던 것도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거는 이번에 이거 관련해서 에릭남 씨가 타임즈에 기고한 글인데요. 글을 굉장히 잘 썼어요. 그래서 조금 이걸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잠시만요. 한국 희생자가 그 4명인 거죠. 네, 4명이 한국의 희생자이고 그 중에 한 분이 또 2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셔가지고 그리고 그 이번에 그 범죄가 일어났던 곳은 어쨌든 아시아계 분들이 운영하는 업체였고. 그 에릭남이 쓴 전문이 있는데. 그게 영어라서 해석된 걸 제가 찾았거든요. 근데 그 해석본 올려놓은 그거를 닫으셨어. 왜 닫았지? 저거 아니겠어. 저작권. 딴 거는 영어로 돼서 내가 읽을 수 없는데. 신문에 난 거는 다 요약본이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전문을 그렇게 길지 않아서 이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요약본이라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요약본으로 얘기를 할게요. 제가 그 기사를 또 읽은 적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에릭남 씨가 미국 타임즈에 기고를 하셨는데요. 이분이 실제로 애틀란타에서 실제로 나고 자라셨대요. 그래서 19일 날 애틀란타에서 벌어진 아시아 혐오 범죄에 놀랐다면 당신이 듣지 않았던 우리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살인 사건의 일부는 내가 살던 동네에서 일어났고 충격과 슬픔, 좌절,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난 12개월 동안 그 AAPI라고 해서 그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들이 겪었던 그들에 대한 공격이 급증했는데도 아무도 우리의 도움의 요청과 경고표지는 무시되고 있었다. 마치 이 이야기가 미국에 있는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 라고 하면서 AAPI들은 불안과 정체성의 위기로 가득 차 있다. 백인 우월주의와 조직적 인종주의의 바탕을 둔 미국 문화의 복잡한 역사는 아시아인을 영구적인 외국인이자 모범적인 소수민족 신화의 주인공으로 초대했지만 완전히 통합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검찰과 사법당국이 이번 사건을 증오범죄로 규정할지 논쟁하는 동안 나를 포함한 수백만 명의 아시아 태평양계 사람들은 버려진 기분을 느낀다. 과거에 대한 기억, 우리가 처한 현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에서 함께 살아야 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보안관 대변인의 표현대로 누군가 나쁜 하루를 보냈다라거나 이것은 성중독 탓이다라고 돌리는 것은 백인 특권의 극치라면서 왜 우리 공동체의 여성들이 당신들의 성중독 배출구이자 희생자로 표현되어야 하냐,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나라고 다소 좀 격분해서 글을 쓰셨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아시아계의 차별에 대해서 왜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분명히 하고 싶은 건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왔고 도움을 청해왔지만 당신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침묵하는 것은 곧 공모이고 이제는 우리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라고 글을 쓰셨는데
이게 약간 중간중간 약간 번역해서 자른 거라 제가 전문을 읽었을 때 느낌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네요. 제가 전문을 읽었을 때는 일단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어요. 자기가 그 애틀란타에서 어쨌든 한국계 미국인으로 자라면서 어쩔 수 없이 받았어야만 했던 어떤 차별들과 그 뭐 예를 들어서 한국 과자를 그 고등학교에 가져가면 선생님이 그 과자 맛을 보면서 뭔가 의액이라는 약간 그런 선생님이요? 네. 그럼 뭐 냄새가 난다라든가 뭐 의액 약간 이런 식의 리액션을 보여서 자기를 좀 웃음거리로 만든 적이 있었대요. 거기서 본인은 굉장히 큰 모멸감을 느꼈고 그 이후에 그냥 미국인에게 어떻게든 미국 사회에 약간 적응하려고 나의 한국적인 색깔을 막 빼려고 되게 노력했던 때도 마음속에서 미국인으로 인정받으려고 일부러 막 더 그랬던 본인의 그런 어떤 마음속에 그런 것도 깊은 것도 있었다. 그쵸. 그러다가 내 순간적으로 왜 내가 약간 이렇게 이 사람 어차피 미국인도 안 되고 이렇게 이런 어떤 중간인데 내가 왜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억눌리고 노력해야 하지라는 좀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언제나 늘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이런 코로나 상황이랑 맞물리면서 사실 중국인에 대한 혐오라고 하지만 미국인들은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구분 못 하잖아요. 그쵸. 사실 구분 못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아시아계 전체에 대한 어떤 혐오와 그리고 그런 억압으로 이게 이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미 작년에 이 일이 터졌을 때 이미 그 한국계 그 배우이신 존조 그래서 이미 기고도 하고 트위터에 글도 올리고 약간 그런 일들을 이미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이런 어떤 충격적인 일까지 벌어지니까 오히려 또 산드라오라는 배우분이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소리 내서 이것이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기회를 얻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킬링 이브 그리고 예전엔 그레이 아나토미 아시아계 배우로는 최초로 골든 글러브 수상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배우가 직접 시위 현장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데니얼 키엄은 뭐 하원의원에서 얘기를 하고 네, 또 국회 청문회 가서도 발언을 하셨고요. 스티븐 연 같은 경우에도 자기 목소리를 내주고 사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소리는 그 저는 그 누구죠? 아까 전에 약간 말씀 에릭남 미안해요. 에릭남의 미안해. 에릭남의 말이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왜 이제 와서 얘기하냐고. 그래서 집에 막 말할 수 있었다라고는 말하지만 계속 말해왔는데 이제야 듣는 귀를 만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이제서야 막 그런 얘기를 듣기 시작했으면서 그쵸. 너네 왜 그동안 가만히 있었어? 약간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네, 에릭남 씨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도 좀 신랄한 얘기를 했고요. 전문을 봤을 때 좀 되게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전문은 못 들었지만 그래도 요약본과 이제 그 쓰레빠장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만 들어도 되게 좀 마음이 되게 또 저희는 또 어쨌든 뭐 2세 3세는 아니지만 외국에서 생활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외국에서 어떤 그 나라의 뭐 하나의 일원으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느낌은 늘 있었거든요. 네, 근데 또 거기서 또 아예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든 여기에서 좀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와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우리가 부당한 걸 받으면서 가만히 있어야지 하는 약간 울분 약간 이런 게 좀 섞여서 나타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전문 찾아서 쭉 읽어봤는데요. 저는 특히 기억에 남는 부분이 처음에는 이것들이 그냥 자기들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다. 맞아. 우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라고 했을 때 AAPI를 말한 거죠. 이 아세아 사람들은 미국인으로 보여지길 원했다. 그냥 거기에 들어맞길 원했고 받아들여지고 그냥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그렇게 축하되어지고 싶었는데 뭐 근데 우리 머리 색깔도 다르고 우리 쓰는 뭐 언어도 다르고 하면서 그냥 자기 자신한테 속박을 가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말하면 안 된다.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과자를 가져가면 안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뭘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들의 이 미국인들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치 가스라이팅을 당하듯이 태어난 것 자체가 아시아인 것이 마치 잘못인 것처럼 맞춰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조금 되게 담담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음에 많이
와 닿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그 저희가 이제 18세 당근 네. 마켓을 겪다 제 딸이 나왔지만 제 딸이 한 10살까지 영국에서 살면서 사실 뭐 인종차별적인 경험도 해서 막 저도 학교 가서 막 항의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한참 강남 스타일이 네. 엄청 유행이어가지고 네. 얘만 지나가면 막 강남 스타일 부르고 이제 뭐 눈 이렇게 막 이렇게 길게 하는 찢어지게? 거는 뭐 기본이고 어떤 문제되는 행동을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얘가 그 타깃화 되는 듯한 행동들을 되게 많이 저도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이 에릭남의 이야기가 뭐 남의 이야기 같지는 되게 않네요. 왜냐하면 지금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 네. 뭐 지금 이제 한국 와서 네. 이제 적응을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때의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무력감을 느끼는 게 이게 어쨌든 인종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차별을 받는다는 뭐 내가 노력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노력을 해서는 안 되지, 어떻게 노력을 해서도 안 되는데 노력을 해서 바꾸는 상황은 또 역시나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 무력감이란 게 그렇죠. 그 무력감이 내가 있어서. 그죠?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목소리가 작아. 그래서 너는 목소리가 작아서 대화하기 불편해. 그럼 목소리를 키우는 노력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나는 네가 얼굴이 노래서 별로야. 이러면은 노란색을 하얀색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요즘 또 성형 기술이 잘 발달돼. 근데 인종이라는 거는 또 복잡한 게 내가 뭐 진짜 머리 염색을 금발로 한다고 해서 네. 아니면 내가 더 피부를 하얀 파운데이션을 바른다고 해서 내가 뭐 백인이 될 수 백인이 있는 되는 것도 건 아니고 아니지. 또 반대로 흑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주어진 거잖아. 태어났을 때. 이런 거를 기준으로 삼아갖고 차별이 일어난다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는 노력이라는 말을 되게 우습게 했지만 되게 무력감을 느낀다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거기서 개인이. 그러니까 자기한테 와서 자기한테 그 책임을 묻고 그 사람들과 동화되려고 하는 것밖에 근데 절대 일어나지 않을 동화. 아시죠? 그죠? 그런 거죠. 아. 저희가 사실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얘기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네. 코로나를 바탕으로 해서 각 그 어떤 커뮤니티 간의 갈등이 좀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누군가는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일까요? 뭔가 서로에게 굉장한 혐오에 해당하는 짓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지? 그 대변인이 말한 거. 네, 경찰. 이 사람에게는 그날 하루가 매우 힘든 하루였을 것이다. 그는 매우 지쳐 있었고, 그다음에 성 중독 증세를 보였다. 그 사람이 말한 건 이제 모든 걸 나온 건 아닌데 이제 조목조목 이야기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성중독으로 계속 이제 몰아가는 네. 거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종차별로 인한 범죄가 아니다. 성중독이다. 이 개인의 일탈이고 그 사람이 진술한 건데 인종적 동기는 아니었고 스파 마사지 숍들이 자신을 성적으로 유혹한다고 여겨서 이를 제거하려고 했다라고 그 범인이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을 그대로 이 대변인이 그게 마치 그 대세 해석이냐 공포를 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뭐라 해야 돼? 공권력이라고 해야 돼? 뭐야 돼? 그러니까 공신력이 있는 공신력이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그거를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이 백인 남성의 이런 권력을 그대로 대변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쁜 날이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날이 그에게는 매우 베러데이였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대. 심적으로 되게.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심적 상태를 되게 자세하게 말해주는 거야, 그 경찰이. 베러데이는 더 좋은 날이었니? 뭐야, 그거. 배드데이인가? 아, 배드데이? 하여튼 베러가 있었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 영어 잘 못하니까. 어쨌든, really bad day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really bad 얘기. 베러데이 하길래, 네. 아, 더 좋은 날이라고 늘릴 거 아니야. 우리 청취자를 생각해야지. 알아서 알아들어. 이제 청취자한테도 화내는 거야.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제가 좀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네, 그 인종이 아니라서 뭐 전혀 다른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그 강남역 살인 사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충분히 어떤 그 여성 혐오의 마음을 가지고 저질렀던 범죄고 여성만 노렸고 또 그 사람이 그 전에 그런 식의 어떤 게시물들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되게 필사적으로 뭔가 그걸 방어하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있었죠.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왜 그렇게 이게 여성 혐오 범죄가 되면 안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인종 혐오 범죄가 맞아요. 아니야라고 막 되게 엄청나게 방어를 하려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똑같이. 거의 아니어야 해. 아니어야 해. 그럴 리가 없어. 약간 이런 듯한 느낌을 제가 좀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강남역 살인 사건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이제 좀 차이도 있다면은 지금 이제 이 아틀란타 사건의 그 범죄자가 백인의 중산층의 기독교 신자더라고요. 와, 진짜. 네.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흠이 있으면 그걸 좀 부각해갖고 왔을 텐데 너무 전형적인 미국의 백인이야.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는 이거 어디 더 깔 수가 없고 이제 보호해야 돼, 수호해야 되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았나. 아니 뭐 이 하고 이 사람을 보호한다기보다는 문제가 커지기를 원치 않았던 모양인데 더 그게 이제 더 그 크게 사회에 만들었어. 그렇게 만연하다 그렇죠. 문제가 될 정도로 뭔가 이슈로 될 만하다라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 아니야? 이렇게 좀 그리고 작게 또 만들려. 그렇죠. BLM으로 어쨌든 그 인종 문제에 대해서 그 미국 사회가 인종적으로 되게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가 아니라는 게 확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네네. 사람들이 그거에 되게 분노했던 사태를 목격을 하니까 더 필사적으로 필사적인지 모르겠어. 근데 너무 단어 선택들이 너무 웃기잖아요. 네네네. 어쨌든 그 범죄자의 그런 말들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범죄자를 이렇게 옹호한다는 거 이런 걔를 거는 엄청 쉴드를 쳤어. 내가 맞아요. 보기에는. 그리고 진짜 저도 이제 강남역 그 살인 사건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게 이게 그 범죄자를 떠나서 진짜 그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에 제 주변 지인 중에도 그 여성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 무력감을 느낀다. 왜냐면 내가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해도 내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강남역에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남성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딱 표현할 수 없는 내가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지만 어떤 이 정신적인 이 피해가 계속 끊임없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때가 이미 이제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있은 후에 2, 3년 뒤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정신적인 불안 같은 것들을 굉장히 느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애틀랜타 사건에서도 결국에는 범죄자의 동기가 무엇이냐보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아시아계 이 공동체들의 충격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럴 것 같아요. 나도 언젠가는 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애틀란타 사건이 지금 정점을 찍긴 했지만 그 전에 계속 아시아계 노인 이런 분들을 갑자기 막 길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이걸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았다. 이제 애틀란타 이 사건이 완전히 이거 딱 정점을 찍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시아계 이 사회들이 굉장한 불안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아시아계의 문제만은 단순히 아니잖아요. 네. 소수민족과 이 인종에 의한 차별로 인한 이제 범죄를 이야기하는데 흑인의 경우에도 사실 그 비무장 흑인을 경찰이 이제 폭행해서 이제 사망을 당했을 때 이 정신적인 충격의 데미지가 굉장히 크다고요. 오히려 이제 무장한 흑인이 뭐 경찰의 폭력으로 인해서 뭐 아니면 과잉 진압으로 해서 죽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뭐 흑인 사회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데 실제로 이제 비무장 흑인들이 당했을 때 단순히 그 사람뿐만 아니라 흑인 공동체 전체가 흔들린다고 하더라고요. 한 사람의 피해자만 느끼는 게 아니라 또 피해자와 얽혀 있는 분들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특히 이런 인종 범죄들은 공동체 전체가. 그죠? 인종 전체 피해를 느낀다 이거죠. 나는 지금 순간적으로 강남역 얘기하니까 그때 남자들이 자기가 죽였냐 막 그랬던 것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이후로 트위터에서 엄청 써왔어요. 이게 뭐 여성성의 범죄다 아니다 막 약간 이걸 아니라고 엄청 필사적으로 이번에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그 초점이 범죄자의 동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피해자가 속해 있는 이런 공동체들이 받는 이 정신적인 피해에 더 초점을 맞추고 그거에 따라서 이게 인종 차별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미국에서 똑같이 그러고 있을 것 같아. 내가 죽였냐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슬람이나 이러면은 막 깔 때가 있을 텐데 백인 남성의 중산층의 기독교인이야. 어찌켜? 그러니까 내 생각에 미안해요. 이게 진짜 그냥 한 미친놈의 어떤 그냥 아주 괴팍한 그런 충격적인 사건 약간 이런 거에서 종결이 돼버리면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럴 수도 없는 것이 뭐 블랙 라이브스 매터 때도 그랬지만 단지 고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맞아요. 몇 명이 특히 아시아 여성들이 한꺼번에 죽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쌓여왔다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미국 방역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여성 기자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매일 기록적인 숫자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느냐. 그러니까
그거 나한테 묻지 말고 중국한테 가서 물어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땠냐면은 이 여성분이 아시아 외모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시아계지. 아시아계예요. 근데 2살 때 와가지고 그냥 미국인이야 말하는 거나 황당해가지고 왜 나한테 그러느냐,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하니까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다음 질문 기회를 얻은 여성분이 죄송하지만 앞에 분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네, 네. 유명했어요. 막 짤로 막 돌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윗 대가리부터 그러고 있으니까요. 아니 저는 그거보다 윗대가리부터 그런다기보다 그런 놈을 대통령으로 뽑았잖아요. 걔가 그런 거 몰랐냐고. 맞아. 알면서 그쵸. 뽑았잖아요. 알았지. 그죠. 그런 걸 오히려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랬잖아요. 뭐 일견 옆에서 도와주는 그때 다른 동료 기자의 모습에서 희망도 봤지만 나는 참 저 나라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절망적인 저 그때 심정. 진짜 가장 충격이었어요. 어. 네. 이 사람이 그렇게 대놓고 인종차별주의자의 그런 너무 심한 그런 발언들을 전략적으로 해서 인기를 얻어온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백인 남성을 대표한다는 이유로 그런 이익을 대변한다는 이유로 대통령까지 되는 걸 보고서는 이게 말이 되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인가? 아니 최근에는 어쨌든 트럼프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자극시켜가지고 국회의사당이죠. 소위 말하는 거기까지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가서 침입했잖아요. 막 무력으로 막 침입하고 하는 걸 보면서 막 그 미국 사회에 너무 충격을 받은. 와, 이 민주주의의 끝이다. 이거 완전히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스스로 우리가 수호하려고 했던 가치들이 모두가 무너졌다. 이번에 똥치를 좀 많이 했죠.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아까 한 얘기 네. 잠깐 돌아가서. 그거 왜 얘기를 했냐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이분은 중국 기자가 아니었거든요. 중국에서 와가지고 트럼프한테 질문하는 기자가 아니었거든. 그럼 여기 가서 중국한테 물어봐라고 트럼프가 말한 거는 오직 한 가지 외모 때문. 그냥 그렇죠. 타고난 검은 머리와 그런 그 외모 하나 딱 보고서 너 중국 편이니까 중국 가서 물어봐 이렇게 답변을 한 거잖아요. 이런 행동이 용납이 된단 말이야. 에릭남이 그렇게 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젊었을 때 이미 겪었던 어리네요. 네. 과자 가졌을 때 선생님이 냄새 난다면서 그러니까. 찡그리고 애들 앞에서 머린다거나 이게 어떻게 그렇게 그럴 옛날 수가 일이 아니잖아요. 끽해봤자 10년 전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요. 참. 그럼 걔네는 그동안에 어떤 그런 작은 변화들도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도대체 뭘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뭐 맞아요. 우리가 보는 헐리우드 영화라든가 뭐든지 간에 다 어떤 평등의 신조, 정의의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굉장히 뿌리 깊게도 그런 사회가 아니었나. 그리고 그 추한 민낯이 이번 코로나의 긴 어떤 첨예한 갈등의 대립 구조 속에서 하나하나씩 터져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맞아요. 듭니다. 이거랑 관련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 유튜브에서 네. 어떤 흑인 스탠딩 코미디 하시는 분의 네.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백인들은 이래라고 하면서 이제 백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자기가 겪었던 에피소드 약간 이런 게 있는데 그 백인 남성들 그 특유의 어떤 말투나 가치관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풍자하는 그런 개그였는데 그 말이 있대요. 시민의 이름으로 너를 체포한다. 그래요? 나 네,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경찰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미국 시민이고 백인 남성이에요. 근데 내가 너를 시민의 이름으로 체포한다. 약간 이게 가능한 주가 있대요. 그래요? 네, 그 이런 가능한 주가 있고 기본적으로 그런 약간 경찰 마인드, 선민의식, 약간 이게 백인 특히나 남성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피소드를 막 얘기를 해주는데 한 15 정도 되는 여자애가 공항에서 짐을 찾아야 되는데 짐 찾는 곳을 잘못 알아가지고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내려가면 안 되는데. 근데 자기 말로 나는 흑인이니까 걔가 그렇게 잘못하는 걸 보고 있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난 그냥 음악을 듣고 있었지. 이렇게 이래요. 난 흑인답게 가만히 입 닥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걔가 되게 짠하다. 근데 걔가 밑에 내려갔다가 잘못된 거 거기는 이제 내려가면은 비행기를 타게 되는 탑승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잘못된 걸 알고서는 깜짝 놀라 다시 올라왔겠죠. 근데 다시 올라와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한 백인 한 40대 정도 4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는 백인 남성이 거기서 그 특유의 그 걸음걸이와 표정이 있대요. 딱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일단 이렇게 한다는 게 뭐야? 허리에 딱 손을 얹고 허리에 손을 얹고 뭔가 약간 보안관 자세 같은 예, 느낌으로. 보안관 자세 맞아요. 예, 허리에 손을 얹고 거기서 잠깐 서성거린대요. 왜 서성거리는지 모르겠대. 그 주위를 이렇게 약간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서성거린 다음에 이유 이런데요. 그럼 걔가 깜짝 놀라서 네, 막 이러면은 그 여자애가 놀라서 네, 그러면은 너 왜 거기서 올라오는 거야? 나 그러면은 뭐 짐을 어쩌고저쩌고 해서 사정을 막 얘기를 하면은 누가 너에게 밑에 올라갔다 그냥 와도 되는 권한을 줬어. 너는 그럴 권한이 없어라고 하면서 막 경찰 노릇을 또. 경찰 그런데 경찰이 아닌 내가 거죠. 시민의 이름으로 너를 그러면서 얘 가만 스톱해 거기서 막 그러면서 막 전화해가지고 신고하고 막 약간. 재밌네. 세일러문 가 세일러문. 내 달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어. 그러고 나서 그것도 뭐 그래서 이제 보안팀에서 진짜로 왔대요. 와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막 사정을 막 들으니까 별일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안팀이 그 여자한테 그냥 가라 그랬대요. 가라 그랬는데 그 남자가 그 다음에 계속 비행기를 타서도 스튜어디스한테 주스 드실래요? 뭐 커피 드실래요? 하는데 거기다 대고 아까 내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시민의 이름으로 약간 그 얘기를 막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그 흑인 코미디언 분이 속으로 입 닥치고 주스 뭐 마실 건지나 말해요. 네, 약간 그런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백인 남성들 겪은 건 아니지만 그냥 그 미국 사회에서 백인 남성들에게 지어지는 어떤 이미지? 나는 너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권력이 있어라고 하는 그런 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의 질서는 내가 책임져. 약간 그런 게 살짝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식의 어떤 생각으로 다른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 대회에 온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되게 웃겨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엄청 재밌어요. 네. 반면 또 얘기를 돌려서 네. 이제 뭐 저쪽에서 아시아인들 주고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인종차별을 비판할 수는 있는데 우리 안에는 또 인종차별이 없는가 이거는 좀 짚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라도. 네. 일단 제일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며칠 전의 일인데요. 서울시에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의 의무 검사를 명령을 했었습니다. 명령을 했다가 이게 논란이 크게 되니까 좀 얼마 전에 철폐를 하긴 했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외국인 노동자만 검사를 시킨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전에 몇 번 외국인들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몇 건 일어나기는 했었어요. 그거가 이유가 이제 합숙을 시키고 좀 기숙사로 그쵸.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염에 취약하다. 전염에 취약한 년이겠죠. 그러니까 뭐 외국인 노동자여서 걸리는 게 아니라 사실 합숙하고 몰아넣고 하는 데서는 굉장히 다들 좀 그죠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했죠 사실. 네. 그럼 이거를 두고 외국인 노동자만 이거를 부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이 발상 자체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예전에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그 안산이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처음 이제 발생되고 이제 막 확진자들이 늘어날 때쯤 사람들이 그 안산에 대한 그런 경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의외로 안산에서는 확진자들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 안산시에서 10몇 개국이 된 그 자료를 배포를 하면서 서로 소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한 이유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외국인들이 몰려 있으니까 코로나가 걸릴 것이야 라는 약간 이런 생각들이 박혀 있었죠. 또 안산뿐만 아니라 이 중국인들이 많이 몰려 있는 대림동 막 이런 쪽에 있어서도 되게 중국인이기 때문에 코로나 뭐 확진될 거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았는데 거기 상가 주인이 자기 중국 안 간 지 오래됐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아니 좀 그게 그러니까 코로나에 의해서라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도 많고 그 외에도 그쵸. 주변 나라들하고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좀 혐오성 발언들은 기사 댓글란이라든가 그런 데서 쉽게 보긴 하는데 보면은 요즘은 정말 그런 관련해서는 정말 댓글을 볼 때마다 막 그 마음에 칼로 쑤시는 듯한 너무 막 충격을 받을 때도 많아가지고요. 거의 막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식의 댓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은 저희 팟캐스트도 많이 얘기했지만 코로나 자체가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들 때문에 전염된 건 아니다. 적어도 그렇게 밝혀진 케이스가 없고 중국에 갔었던 한국인을 통해서 막 들어오고 그런 건데 보면은 거기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굉장히 거센 반응들을 보이더라고요. 이게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있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사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워낙 이제 인종들이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렇죠. 네. 그렇게 있으니까 사실 이런 인종 범죄들이 뭐 어쨌든 어떤 소수 공동체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에게 되게 집중 포커스가 돼가지고 이 혐오의 감정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이제 제 딸을 얘기를 했지만 제 딸이 이제 지금 고등학생인데 학교에서 이제 이주민 얘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주민은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청소년들이에요. 같은 반에 이제 청소년들이 이주 노동자는 살인자야. 라는 이 잠재적인 살인자라는 의식을 딱 갖고 있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자체도 10년 동안 외국에서 이주민으로 살았잖아요. 그죠? 이주민으로 살았는데, 우리나라로 왔는데, 같은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그런 무서운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걸 보고서는 되게 좀 충격받았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겪어봐야 그쪽 반대쪽 사람이 돼봐야 이거를 안다니까 네. 정확히는. 맞아요. 너무도 쉽게들 얘기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린애들조차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아까 그 미국에서 벌어진 아시아계에 네. 대한 차별 문제도 그 총격 사건이나 혹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불거진 듯이 보이지만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중국계 한국인이라던가 약간 우리가 맞아요. 조선족이라고 통칭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혐오가 막 되게 급심해진 건 사실이지만 그 전부터 약간 알 수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한 약간 차별 의식이 저는 존재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존재하죠. 맞아요. 없었던 걸 나타낸 건 아니죠. 있었던 걸 겉에 드러낼 있었던 수는. 걸 이제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의 차이인데 이제 요즘에는 그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좋은 핑계거리가 있으니까 그걸 그냥 대놓고 네네.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전에도 약간 이런 식의 혐오는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 앞서서 그 쓰레빠짱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도 되게 인종차별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3월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 날에 즈음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대요. 이제 19일에 사실 이제 3월 19일에 발표가 됐는데 이주민 응답자 68.4%가 한국에 대체로 그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라고 대답을 반 이상인 거네요. 네, 대답을 했는데 그 이유가 또 재밌는 게 이제 차별 이유로 인종, 민족도 굉장히 높아요. 거의 40%대로. 근데 인종, 민족, 피부색보다 이제 한국어 능력과 한국인이 아니라서 59.7%. 제노포비아네. 네. 한국어 능력 62.3%, 한국인이 아니라서 59.7%. 이 사유로 인해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느낀 게 우리나라하고 어쨌든 지금 오는 이주민 노동자의 외모는 많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뭐 일부 그쵸. 나라 중국이나 몽골 쪽 같은 경우 그러니까 비슷하겠죠. 아시아계고 하니까 이게 사실 인종이라는 어떤 드러나 보이는 색깔로 피부색이나 이런 거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사실 한국인이 아니라서 여기서 그냥 올킬 아닌가 싶어요. 나웃되는 거. 한국이 아니라 59.7% 한국인이 아니라서 뭐 어떻게? 근데 그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미국이나 이런 다민족 국가에서는 인종이나 피부색에 의한 어떤 그런 차별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첫 번째로 진짜 언어에 관한 게 많고요. 언어를 어눌하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실제로 지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말을 조금 어눌하게 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영어 잘하면 또 좋아해. 아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국이나 이제 영국이나 이런 영어권 국가들은 사실 다양한 액센트가 존재하니까 조금 그래도 귀를 열려고 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느꼈던 친구는 제 백인 친구 한 명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질랜드 친구였는데 그 미국에 가서 미국 액센트를 안 쓰거나 살짝 말 어눌하게 했을 때 그 시선들이 있다. 근데 아마 이제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인종차별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뭐 중국이나 몽골 쪽도 있지만 사실 동남아시아에서 온 노동자에 대한 어떤 그런 비틀린 시선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이 그래서 저는 이 차별이 어디서 오는 건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출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국력. 맞아요. 그 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이냐 아니냐? 인정. 약간 이런 것에 대한 차별? 약간 저는 그런 약간 그런 계급 의식? 약간 맞아요. 이런 게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 사람이 흑인이지만 프랑스에서 온 사람이야. 천박한 이거랑 그죠. 그치. 방글라데시에서 왔어. 이거랑 완전히 대하는 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서 온 말씀대로 진짜 천박한 자본주의. 부자면 장땡 약간 이런 느낌이 약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맞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국가 이름으로 딱 그 굴레를 씌워버리는 것도 보면은 좀 웃겨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와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잘 사는 집안들도 있는데 딱 국가 듣는 순간 뭐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는 게 예를 들어서 그때 조선적 얘기했으니까 조선적이라고 딱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그 한창 그 청년 경찰에서 대림동에 대해서 왜 너무 그런 어떤 그 비틀린 시각을 그대로 영화에서 보여줘가지고 사실 그때도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조선족 하면은 이렇게 항해. 뭐 청년 경찰에서 범죄자 집단, 보이스피싱하는 애들라던가 아니면은 그 식당에서 배추 씻고 되게 그냥 말을 못할 뿐인데 엄청 불친절한 종업원,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막상 주위에서 이렇게 막 만나보면은 그냥 그 공부 잘해가지고 대학교 와갖고 연구해서 대학원까지 가고 약간 이런 애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급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데 맞아요. 그냥 계급을 얘네는 다 이런 거야라고 특정을 아예 지어버려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무시한다던가 차별한다던가 이런 의식을 좀 마음속에 엄청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한 가지 이미지로 확 씌워버리죠. 한 가지로 막 딱 고정시켜가지고 물론 뭐 노동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사람들 자체를 다 그런 사람들이야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멍청하고 교육도 못 받고 무식할 거야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던가 약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모든 혐오는 어쨌건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대로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이 사람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야 정상인데 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만들어놓은 선입견 가지고 씌워버리는 오히려 이 개념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백신에서도 말했듯이 우리가 이게 백신을 안 믿는 이유가 정부에 대한 불신이냐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하려는 의도냐 막 이런 얘기를 했듯이 무지냐 이게 아니라 사실 그죠? 무지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모르고 싶은 거야. 그치, 모르고 싶은 거지. 그게 편하니까. 맞아. 알아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에 인간 백인을 말하다에 보면은 그 약간 인간의 그 사고 실험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사람 100명을 초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인종과 나이대들이 이제 막 섞여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되게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던 실험 중에 하나가 참여자에게 총을 주는 거예요. 약간 서바이벌 게임처럼. 그래서 특정 거리에서 이제 표적이 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을 쏠지 안 쏠지를 잘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제 총기를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고 이제 이런 거죠. 약간 서바이벌 게임처럼 거기서 되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뭐였냐면은 이게 총을 직접 쏘는 사람 말고 이렇게 약간 그 게임 상대화돼서 이렇게 나온 사람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유난히 총을 갖고 있든 없든 계속 총격을 받은 거예요. 그 모의 실험에서 흑인이었던 거야. 흑인이었고 그 연구에 참여했던 직접 총을 쏜 사람들도 놀랬던 게 그 전전날에도 이 아저씨가 되게 도움을 주는 아저씨였던 거예요. 약간 이 뭐 도와주고 이런 약간 경비도 막 하고 막 이런 아저씨였는데 너무나 친숙하게 이야기를 나눴던 아저씨인데 이런 표적 타격들이 이렇게 탁탁탁탁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이 아저씨를 계속 쏘는 거야. 왜냐면 이게 또 생각해서 쏘면 안 되거든요. 네. 빨리빨리 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이런 무의식 속에 이런 편견들이 얼마나 깊게 자리 잡혀 있느냐를 발견하고 자기네들도 충격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편견인지 본능인지 헷갈려요. 그러니까 나의 친절한 톰 아저씨를 어제까지도 얘기했던 아저씨가 그 흑인이라는 이유로 확 튀어나왔을 때 총을 가진 백인이 아닌
총을 갖지 않은 흑인 이 아저씨를 쏜 자신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야. 나도 충격받았어.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편견이 이렇게까지 뭐라죠? 속 깊이 각인되는구나라는 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 에피소드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설명이 좀 어렵다. 그죠? 이렇게 팍팍 튀어나오고 마는 거. 네네. 그 아시아 경제 쪽에서 좀 정리하는 의미로 내자면은 르포라고 대림동을 가가지고 근데 꽤 최근 기사예요. 2021년도 2월 27일 자니까 뭐 한 달여 된 얘기인데 상처만 남았다라고 여기서 지금 몇십 년 동안 거주하면서 그렇게 샀는데 코로나가 터진 순간 사람들이 다 자기들한테 화살을 돌리고서 굉장한 비난 그리고 혐오의 말들을 쏟아내더라. 그래서 상인들끼리도 상처가 되니까 서로 말을 그 얘기를 아예 하지 않고 그리고 1년은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 상황에서 진짜 어떤 하나의 사건이라도 일어나면은 지금 아틀란타나 뭐 블랙 라이브스 매터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 전체가 한국의 어떤 차별 정책에 대해서 진짜 어떤 시위라든가 거기에 대한 큰 목소리를 내는 일이 없으리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반면교사라고 하는데 조금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차별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당연한 얘기지만 누군가가 차별 혐오의 말을 하면 못하게 해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 머릿속 깊이 들어가 있는 게 차별이라면은 혐오라면은 그렇다면 그거를 누군가 입 밖에 내놨을 때 입 밖에 내지 못하도록 서로 말려주고 주의를 주고 사회적 압박의 분위기를 좀 더 가져가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분노라는 것은 상대방이 사과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고 사라지지만 혐오라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이게 감정적인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 번에 뭐 이렇게 뽑힌다거나 갑자기 생각이 달라진다거나 이렇게 되지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네, 주변에서 계속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속으로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겉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것 정도의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사회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자기 객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먼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걔네들 그래 약간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그렇죠.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은 그게 얼마나 부당한지 잘 실감을 못하는 면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약간 돌아본 다음에 인정할 필요가 있다.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조심하자. 약간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갖고 저는 최근에 겪었던 에피소드만 잠깐 얘기하면서 저는 마무리 짓게요. 저는 그 10대 이 청소년 특히 이제 중학교 1, 2학년, 3학년 애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잘 사는 애들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은 복지 혜택을 받는 이제 친구들인데 영상을 만들고 할 때 가난에 대한 혐오 그리고 그 뭐죠 한부모 가정에 대한 혐오를 웃음이라는 코드로 같이 막 발산을 해요. 근데 되게 위험한 게 우리 그 반에 있는 애들 중에 가난한 애들이 있고 한부모 애들이 있거든요. 난 다 알고 있거든. 그냥 아마 자기네들도 알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혐오 정서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발산하는 걸 보면서 그걸 웃으라고 만들었어. 그죠. 그리고 또 웃어. 그리고 또 웃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야 우리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라고 하니까 또 다 수긍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아마 그 친구들도 이런 혐오를 웃음과 같이 발산을 했을 때 긍정하는 문화가 이루어지면 아마 그게 계속 가겠지. 자기 처지랑은 상관없이. 자기도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근데 정말 안 되는 때는 안 된다고 좀 말을 해줘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내가 그거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니네 가난을 가지고 너무 놀리는 건 너무 아니지 않아? 라는 걸 되게 심각하게 이제 막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그러다 이제 결국 이제 가서,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라고 했더니, 맞아요. 선생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애들도, 맞아, 그건 좀 아니야. 이렇게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게 이제 조금의 어떤 내가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그리고 또 뭐 저와 같은 어떤 상황이 있는 분들이 해야 할 뭐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왠지 상대가 들더라고요. 애들이라서 그런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 뭐 어쨌건 좋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건 그죠.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원래 본인의 업무는 영상을 가르치는 거지 도덕 교육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기 쉬운 일이란 말이야. 그러려니 하고 그 당시에는 그러려니 넘어가면은 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계속됐을 때 완전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비혐오를 외쳐야 될 의무도 있다. 자유뿐만 아니라. 그리고 쓰레빠찡님의 말씀대로 제 청소년 쓰레빠찡이라고 한 것 같은데 잘못 들었나? 쓰레빠찡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에 쉽게 물들 수도 있지만 또 쉽게 빠져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성인이면은 서로 진짜 생채기를 내면서까지 토론을 하고 서로 안 보는 경우까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뭐 동성애 관련해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죠. 서로 상처받고 갈등이 불거질까봐 안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또 스스로도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네. 어려운 문제네요. 그러네요. 네, 아무튼 네. 오늘 아싸라비아는 아틀란타 총격 사건으로 다시 한번 인종 혐오에 대해서 미국의 경우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있는 어떤 인종 혐오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또 재밌는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드릴지는 모르겠네요. 그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